스페인에서 그 프라도 미술관, 티센 미술관을 말하자면은 이제 안내 해설하시면서 오랫동안 아주 전문적으로 일하셨고요.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미술책을 프라도 미술관 이야기, 티센 미술관 이야기 이렇게 내셨습니다. 우리 예술신학 콜로키움이 오늘로 제 27회인데요. 한 6개월 전에 벨라스케스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서 특강을 해주셔서 그때 많은 호응과 그리고 또 공명이 있어가지고 프란시스코 고야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꺼이 응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하신 거 이제 그 화면을 공유하시면서 준비하신 걸 한 60분 이상 60분 하신다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이 마음과 의지와 눈을 공유하시고 또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시간이 9시 반까지 이제 되게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질의하고 하는 교제하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공유하시고 우리 서영석 목사님 여기 이미 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그래도 이제 박수로 좀 이렇게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들으실 때는 음을 소거해 주시고요. 음을 소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화면 공유하시고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다루고 싶은 부분은 프란시스코 대 고야인데 고야를 늘 하면서 한 가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1600 네. 목사님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십시오. 작은가요? 네. 이걸 여기 제 걸 끄고 네. 내가 어떻게 꺼야지 이걸? 꺼지는 게 다 없어졌어. 성목사님 걸 키고 내 걸 끄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끄는 게 없어. 저도 잠시만요. 네. 네, 이제는 괜찮으신지요?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야에 대해서 처음에 갔을 때는 참 이런 그림을 왜 그렸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화가였어요. 왜냐하면 르네상스나 바로크의 그림을 보다가 고야의 그림을 턱하니 보는 순간 이거는 진짜 못 그렸다. 제 개인적인 선입견으로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고야의 그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3층, 2층, 1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의 그림, 그다음에 중간의 그림, 후기의 그림까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대부분들의 여행 오시는 분들은 중기 그림을 보시다가 대부분 카를로스 4세나 옷을 입은 마하, 옷을 벗은 마하를 보고 그리고 바로 내려가서 퀸타 데 소르도락에서 귀머거리의 집에서 14편의 작품 그리고 나서 1808년 5월 2일 3일만 보고 휙 가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야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3층에 올라가게 되면 그 초기의 그림부터 나오는데 그 그림을 보다가 아하, 고야는 내가 생각했고 내가 들었던 것과 다른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느냐? 꿈을 향해서 도전을 했고 무모하던 사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사람이고 그 시대를 뭔가 바꾸고 싶었던 외침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야였는데 스페인의 문학에서 가장 세계를 움직였던 한 작품이 바로 알론소 키아노가 1605년에 태어나 버리죠. 세르반테스에 의해서 양아들로 태어난 돈 키호테로 이름을 바꾸지만 나중에 이 알론소 키아노라는 사람을 세르반테스가 만들어내면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가 썼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돈 키호테라는 작품이 철학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 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움직였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보고 그러면서 고야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돈키호테 같았던 고야. 꿈을 향해서 도전했고 그 시대를 바라보려고 했던 모습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키호테의 1권 1605년에 나왔던 거고요. 1615년에는 제2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돈키호테를 읽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600에서 10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책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본으로 왔던 건 한 200페이지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뭐였느냐? 풍차를 향해 달려 들어가는 돈키호테의 모습인데 돈키호테 알론소 키아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갔던 이제 기사가 되기 위해서 방문했던 곳이 있어요. 영주를 만나서 영주에게 기사자기를 받는데 실제 그 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벤타델 키호테라고 하는 작은 여관이고요. 실제 지금도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행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는데 전 세계의 돈키호테에 관련된 모든 책을 일본에 계신 이 동호회들이 모아가지고 이 집의 2층에 그 자료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돈키호테의 시작과 끝의 모습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벤타델 키호테라는 여관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돈키호테가 탄생을 합니다. 알론소 키아노라는 사람이 기사도의 책을 읽다가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 하고 나와서 여기 와서 이제 영주인 줄 알고 여관 주인에게 기사 자기를 받는 모습. 그래서 여기 돈키호테가 멍하니 하늘을 보고 서 있는 이 공간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층에 올라가면 이제 세르반테스가 이곳에 앉아서 돈키호테를 썼을 것이다라는 그 가상의 모습을 가지고 그 시대의 모든 유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공간에 진열되어 있는 이곳에서 이제 마음 놓고 만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돈키호테 스페인에 오시면은 꼰수에그라라는 그 지역에 가서 보게 되세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이동 거리가 그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36개 중에 현재 12개가 남아있는데 그 지역이 아니고요. 이곳에 가게 되면은 풍차가 캄포데 끌립디나라는 지역에 가 있는데 실제로 달려들었던 풍차 이름이 있습니다. 인판따락에서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소녀라는 뜻인데 어린 소녀라는 풍차의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 풍차들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판따라는 곳에 달려들었다가 이곳에 창이 꽂혀버리죠. 그래서 이게 3바퀴 돌다가 밖에 피웅 하고 로신한테 하고 나가 떨어지는 장면까지인데 사실은 돈키호테의 1권과 2권을 통하면 스페인 전역을 여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룬 것이고, 그런데 돈키호테의 가장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시대의 모든 것들을 품고 미치각의 광인이라고 표현됐던 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고야 그러면은 드라마나 모든 매체에서 쓰는 단어는 딱 한 줄밖에 없잖아요. 이성을 잃으면 광기가 드러난다. 그러다 보니까 고야를 바라보는 시선은 뭔가 이상한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 뭔가 어두움을 그려내는 좀 마음이 그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가 스페인에서 16년 동안 만났던 고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국민을 생각을 했고 국민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모습인데 그것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북쪽에 사라고사, 우리 노래 나오잖아요. 사라고사 하고 나오는 그 노래의 지명이 바로 이 사라고사 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관광버스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골목골목 굽이진 곳인데 바로 실제 이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면은 왼쪽에 보는 것처럼 맨손델라 마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하라는 뜻은 이따 설명을 잠깐 넘어가고요. 메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선술집 같은 곳이에요. 막걸리에 돼지 껍데기 하나 먹으면서 같이 서민들이 움직였던 것. 그래서 마드리드 시내에도 가다 보면 마드리드 여행하셨던 분들 다 한번 경험하시게 되는데 마드리드 광장 밑에 가면 다 메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 이제 바로 이러한 모습의 작은 선술집 같은 것들. 그래서
와인 한 잔에 이제 버섯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지내는 그런 공간인데 이곳에서 살았던 고야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하고 고야의 아들 하비에르가 언급한 것은 뭐냐면 고야가 13살부터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그 근거의 글을 이제 남기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제 13살부터 그림에 대한 공부들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갑니다. 자, 고야의 모습. 참 중년의 모습은 뭐라고 할까? 강렬한 인상, 강인한 인상의 모습인데 오늘 저도 심강석 교수님께서 낮에 페북에다가 젊은 고야를 딱 올려주시면서 좀 비슷하게 닮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 프로필 바로 바꿔버렸는데 네. 고야 처음의 모습과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에 이 초상화나 이런 그림에서 풍겨지는 고야하고요. 중년 이상에 넘어가서의 나오는 이 고야의 모습은 너무나 다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야의 얼굴 속에서 느껴지는 뭔가 고뇌에 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스페인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초창기 그림부터 한번 쭉 언급하면서 넘어가면서 시대적인 그 리얼리즘적인 어떤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게 하니발 장군이 이제 알프스 산에서 이탈리아 쪽을 바라보면서 싹 미소를 짓고 있는 1771년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루고 있고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고야는 정식 화가로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화가가 아니라 그냥 무명의 한 파트로 불려가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궁정에서 양탄자 밑그림, 일명 이제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양탄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테피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양탄자 밑그림을 먼저 그려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이 기술력이 없죠. 그래서 북유럽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그림을 가지고 올라가면 그곳에서 북유럽에서 실제 실을 가지고 모든 걸 떠가지고 내려와서 완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벨라스케스 때 문득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래서 스페인이 이 이탈리아 시에나 지역이나 초기의 그 모습과는 접촉감이 없지만 플랑드르의 모든 미술부터 흡수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양궁 산업을 통한 이 테피스트리 음소거가 되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기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고야의 그림, 우리가 보통 빈타 데 소르도락에서 귀머거리 집에서 보는 거나 어떤 1808년 5월 2일의 역사의 그림을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강렬하고 그리고 어떤 잔인성에 대한 그림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초기의 그림들은 이렇게 사냥개의 어떤 모습과 그물에 갇혀있는 새의 모습, 창에 이렇게 해서 우리에 갇혀있는 올빼미나 이런 부엉이의 모습을 봐도 어디 하나 뭐라고 할까? 불안함도 없고 공포감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어떤 일상적인 그 평온함의 느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고야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사나레스 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강처럼요. 마드리드 이쪽이 이제 마드리드 시내 쪽이에요. 왕궁이나 이런 곳으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강줄기를 이렇게 작게 그려놨지만 만사나레스 강도 실제 폭이 한 7m에서 8m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렇게 우리나라 한강처럼 가로질러 가는 강이에요. 그 강 건너편 이쪽에서 주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노는 일상들.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 다음에 고야가 가장 그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이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행복해하는 국민들의 그 모습들을 담고자 했던 그의 그 열정이 그대로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야의 그림을 보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가 웃었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세나 이렇게 넘어오면서 르네상스나 바로크 어디에를 봐도 사람들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고 인위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 사실주의로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07년도에 이제 거의 사실주의나 이런 것들이 리얼리즘적인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야는 뭘 했느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싶어 했는데 고야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얼굴이나 이런 선의 형태들이 바로크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뭐냐? 각이 지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의 인물들의 구도예요. 그런데 고야에게서는 무엇이냐? 너무 평범한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제도적인 교육을 받아 놓다 보니까 아이 저 사람은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저런 그림을 그려 하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이 고야에게서 처음에는 풍겨졌던 거죠. 하지만 이 고야가 그것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과감하게 깨트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고야가 이런 모든 틀들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실주의나 그 넘어서 독일의 표현주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이 고야인 거죠. 그래서 고야의 얼굴 선이나 이 형태들을 보면 마치 동양인의 둥글둥글하고 넓적한 형태들의 그런 그림들, 서양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각이 있고 선이 있고 그런 모습의 이미지보다는 마치 동양인들처럼 둥글둥글한 그런 형태의 얼굴의 형태나 몸의 옷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그려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서민적인 삶의 모습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프란시스코 데 고야였던 거죠. 자, 어릴 적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해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자, 저 꼬마아이가 불고 있는 거. 네,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바로 돼지 오줌보잖아요. 예, 또 동서양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돼지 오줌보를 묶어가지고 축구공을 차는 것처럼 이렇게 고야는 자기가 그리고 싶어 했던, 보통 화가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주문을 받아서 그리잖아요. 어쩌면은 고야가 아직 유명한 화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를로스 4세 때 궁중화가로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드리드에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은 카를로스 3세 때부터죠. 그런데 그때는 아직은 자기가 마음 놓고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왕실에서 명령한 테피스트리, 아까 말씀드린 양탄자의 그 어떤 역사적인 그림이나 왕실의 그런 어떤 역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려야 되는 시키는 대로 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남겼던 이런 다양성의 그림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가 있었던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있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여기에 이제 옆에 세례 요한이 함께 있는 그 장면들도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고야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결국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느냐. 고야가 궁중의 명예 회원이 되면서 정식 화가로 등단하는 그러한 초석을 다지는 발판이 돼요. 무엇이냐? 빛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빛의 개념은 방금 앞전에서 보신 것처럼 자연의 풍광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림절 잠깐 주일날 일요일날 오후에 제가 그때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화로 맞이하는 이제 대림절을 할 때 벨라스케스에 대한 빛, 루벤스에 대한 빛을 다뤘을 때 그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엘 그레코가 가운데로부터 해서 빛이 발산되어지는 이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벨라스케스 이후에 거의 스페인에서 또 이게 사라지고 있었던 추세 속에서 다시금 고야가 그것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시도를 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요셉,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가운데 아기 예수를 통해서 빛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시작을 하죠. 1650년도에 앞서서 활동했던 무리오라는 화가가 그렸던 참 재밌는 그림이기도 하고 이게 성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말하기 전에는 참 오해가 많았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요셉의 나이 얼굴을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초기의 그림은 할아버지처럼 그리는데 요셉이 이렇게 젊은 얼굴로 변하면 어떤 교리적인 변화와 함께 중기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이제 구분하면 된다겠고, 가운데 중심 센터에
성모 마리아가 항상 있었는데 성모 마리아가 옆으로 싹 비껴가는 그런 현상들이 거의 중후기에 등장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야의 그림이 움직여지고요. 이렇게 또한 다투는 모습들의 이런 모습들의 그림마저도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잔인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어떤 한 부분처럼 느껴지는 지극히 평온한 그림으로 느껴지게 만들었던 고야죠. 젊은 남녀들, 햇빛을 피하고 있는 마호 남자, 마하 여자, 20대의 젊디 젊은 남녀를 지칭하는 게 마호라는 단어고요. 이 모습 속에서도 역시 고야가 추구하고 있는 그 빛의 흐름들을 하나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 1777년부터 고야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빛이라는 것. 그건 어떤 빛이냐? 이 흰색의 그림을 이제 물감을 어두운 흰색을 쓰기 시작하다가 점차 밝은 흰색을 써나가면서 나중에는 이거를 글레이징 효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제 소로야의 그림에서 흰색을 보고 있으면 눈부심 현상이 나타나는 그것을 시작하면서 꿈꿨던 사람이 바로 이 고야입니다. 그래서 옷 위에 이런 흰 칠들을 해서 그거를 꾸미긴 했지만 완성은 좀 어려웠던 고야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쉬면서 같이 또 그들의 와인을 마시거나 상그리아를 마시면서 이렇게 쉼을 얻는 그런 일상적인 그림도 있고요. 서서 연설하면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주장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모습인데 이 뒤에가 마드리드 왕궁 근처에 있는 이제 성당들의 모습들이기도 하고요. 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등을 맞이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주는, 어떻게 보면 동서양의 모든 것들이 똑같고 이렇게 아이들의 해맑음과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고야였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깨닫기 시작했던 빛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야가 자신의 스승은 딱 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두 번째는 렘브란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은 벨라스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의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습작을 하면서 그곳에서 벨라스케스의 영향력을 엄청 받아요. 자, 이 그림의 특징, 제가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설명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벨라스케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참 대단한 그림이에요. 왜 그러냐? 벨라스케스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벨라스케스 할 때 그 당시에 모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면 뒤에 배경들이 있었어요. 등장인물들이 있었고. 근데 벨라스케스는 등장인물을 아예 없이 어둠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럼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고야에 가서 이 그림하고 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재미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두 그림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면 뻔히 드러납니다. 자, 고개의 방향이 다르다. 밑에 두르고 있는 천이 다르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더 말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벨라스케스는 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고야는 피가 등장을 안 합니다.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 때문에 고야가 명예회원으로서 왕실의 정식으로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 등장하고 정식 회원이 되어지는 이유는 아닙니다. 자, 두 그림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차원들의 이야기를 다 배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내면의 빛이야. 자, 벨라스케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춰지는 이 빛에 의한 전체의 빛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손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빛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고야는 어떻습니까? 심장.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빛이 번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뜨거운 이 열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셨다라는 그 강조점을 고야는 이 심장의 뜨거움으로,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점점 멀리 갈수록 어떻게 되냐, 어두워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그림으로 인해서 당시 왕실에서 이 궁중화가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던 거죠.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정식 이제 궁중화가로서의 길을 내딛게 되는 그 모습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림이 출발을 이루었었는데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하면서 전반적인 그림의 빛으로 다시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 선들이 초기의 모습과 가늘었던 것과 좀 약간 다듬어지는 모습들과 부드러운 모습들의 그 형태들을 하나씩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카를로스 3세 때 불려지게 되는데 자, 우리 여기 지금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나 제가 이제 항상 설명할 때 그래요. 이 실제 사진 앞에 서가지고 만약에 내 초상화를 이렇게 그리면 화내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이 카를로스 3세 황제입니다. 왕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저 같으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안 들을까요? 자, 첫째, 등이 어깨가 뭔가 구부정해 보여요. 왕이면 어깨가 쫙 펴져서 기품이 있어야잖아요. 구부정한 듯한 느낌의 두 번째, 얼굴은 어떻습니까? 완전 뾰족한데 얼굴을 보고 있으면 뭔가가 참 음흉해 보여요. 바로 이러한 모습의 흐름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카를로스 3세는 그래서 다음에 카를로스 4세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많은 것들 지금 이 성모잉 무염시태, 이 무염시태는 기본적으로 모든 포맷이 똑같다라고 예전에 한번 벨라스케스 때 다 끄집어 올려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의 얼굴이어야 되고 두 손은 기도하고 있거나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있는 수궁의 자세여야 되고 밑에는 초승달로 순결의 상징.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차입을 하긴 했지만 역시 초승달은 순결을 상징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뱀을 밟고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원래 12개의 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별을 고야는 지워버린 채 누구로 했느냐?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위에를 덮어놓은 그 모습의 기본적인 포맷의 약간씩의 흐름들을 움직였던 것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를로스 4세 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 왕답게 기품 있게 잘 그려놨어요. 예, 얼굴도 그렇고 옷도 화려하게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고야의 유령에 보셨을 때 나왔던 실제 주인공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 시대를 그렸으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 루이사 드 팔마라고 하는 바로 이제 여왕인데 사실상 이 마리아 루이스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왕비가 되기 직전에 고도이하고 같이 사귀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카를로스 4세가 이 마리아 루이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뭐 하냐면 고도이를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서 추방당해서 도망을 갈 때도 누구랑 함께 가느냐? 고도이와 함께 이 셋이서 같이 살려고 갑니다. 아이러니한 모습의 그러한 역사적인 모습인데 자,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기본적인 두 왕비의 초기의 모습은 잘 그려지는 거고요. 자, 지금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봄. 지금까지도 고야가 왕실의 화가로서 이제 초기까지만 해도 자신의 그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고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표현하면서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봄입니다. 봄의 향취. 그래서 봄에 이제 전경들이 찾아오게 되고 꽃과 함께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이 여름의 풍요로움들. 그래서 스페인에는 시에스타라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1시부터 5시까지가 쉬는 시간입니다. 낮잠 시간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에스타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침 일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를 가도요. 아침에 일찍 가서 문을 열고 한낮에는 문 닫고요. 저녁에 엽니다. 은행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열고 점심 먹으러 가면 닫아놨다가 저녁에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일상의 어떤 풍요로움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 농사지었던 그런 모습의 여름의 한폭 그늘가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농부들의 일상의 그 즐거움과 그들의 모습들을 그려내기 시작을 하고요. 가을에 이렇게 풍요로운 수확들 이제 주로 이제 와인이 프랑스나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는 걸로 나오지만 판매량은
프랑스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원액을 생산하는 양은 스페인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 수입해 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가을에 이렇게 풍성함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신광석 교수님께서 이제 페북에 올리셨던 이 겨울의 모습들. 이 겨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카탈루니아하고 레온하고 아라곤의 사람들이 뒤에 있는 이 대지, 추운 겨울,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의 한 겨울, 사냥꾼이 앞에서 인솔하고 강아지는 항상 그림에 등장할 때는 딱 한 가지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충성. 그러니까 무엇인가 앞에 거센 바람 앞에 대항하면서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다루겠다가는 그 모습의 이러한 일상에서 고야는 절대 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야가 이제 서서히 충격 속에 휩싸일 일들이 다가오는 거죠.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 스페인의 현실을 보게 되기 시작해요. 무엇이냐? 왕실의 어떠한 몰락과 타락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 이시드로, 이 대축제를 그림을 그릴 때까지만 해도 고야는 그 어떠한 모습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떠한 모습도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역이 지금 마드리드 왕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큰 알무데나 대성당의 모습도 있고, 지금은 이쪽에 아파트촌이 들어서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고야의 당시에 이제 사실은 집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촌락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쯤 되는 곳이 고야가 나중에 살게 될 왕실에서 떠나고 나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할 때 여기에 퀸타 데 소르도라가는 그 귀머거리의 집이 저 자리에 위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직접 그림의 현장을 가보면서 유튜브에 올렸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퀸타 데 소르도는 지도상에는 나와요. 그런데 가보면 뭐라고 할까요? 명패 하나도 없고요. 이정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어서 좀 안타까운데 스페인에서 최고의 축제는 산 이시드로 대축제입니다. 이시드로 성인, 아무래도 가톨릭 국가로서의 굳건한 면모가 바로 스페인이기 때문에 산 이시드로 성인에 대한 가장 높은 모습을 추앙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산 이시드로 대축제가 지금도 마드리드에서 가장 성대하게 열리고 있고 이렇게 화려하게 그림을 그렸던 고야의 모습이고요. 이 만사레스 강을 중심으로 북쪽과 이 남쪽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많이 보시고 유명한 그림이죠. 옷을 벗은 마하. 이 그림이 고도이가 몰래 숨겨뒀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고도이가 물론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고도이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드러난 작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재판에 걸려서 고야가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 야, 어떻게 이렇게 누드화를 할 수 있느냐? 이 누드화를 그리면 안 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것에다가 옷을 입혀라. 마치 뭐였느냐면 천지창조하고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하고 최후의 심판을 그렸을 때는 올루드였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렸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옷을 입혔잖아요. 왜? 불경하다고.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옷을 입혀라라겠지만 고야는 옷을 입히지 않고 이렇게 별도의 옷을 입은 마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옷을 입은 마하, 옷을 벗은 마하의 이 얼굴 논쟁을 가지고 이게 주인공을 참 엄청 많이 따졌습니다. 알바 공작 부인이냐. 알바 공작이라고 하는 가문은 뭐냐면 스페인에서요. 예전에 우리나라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그 남자 주인공 중에 하나가 김의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보다 땅이 더 많다고 말했던 사람. 이 알바 가문이 스페인 왕실보다 돈이 더 많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알바 가문이 혹시 그 공작 부인이 고야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던 부분인데 그거는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고대 법의학과 문국진 교수님께서 그걸 직접 그 가문한테 의뢰를 했고 그 가문이 허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무덤을 열었는데 아쉽게도 이 모든 게 사라졌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의해서 당시 일본에서 3D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들이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의뢰를 해서 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도이가 숨겨두었던 여인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하고 결국은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의 모습들의 글을 남겼던. 그런데 당시에 왜 종교재판에서 고야의 이 그림을 걸고 넘어졌느냐? 사실은 벨라스케스 영국에 있는 작품 뒤를 이제 돌아보고 있는 누드의 모습인데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고 했는데 벨라스케스가 그건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그린 게 아니라 자기 젊었을 때의 여자친구를 그려놓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누드야라고 하는 바람에 벨라스케스는 싹 그 말 한마디를 한 거죠. 비너스를 그렸던 겁니다 했는데 고야한테는 통용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스페인은 철저한 누드 금지 국가였고요. 그리고 1819년도까지도 뭐가 있었냐면 종교 재판이 가장 강력하게 행사되었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 우리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첫 장면처럼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압박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기에 오로지 누드화는 누구만 그릴 수 있었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나 여신들 아니면 님프들. 그렇지 않고 인간은 다니엘에게 등장했던 다니엘 이야기에 등장하는 수산나라는 목욕하는 여인 외에는 절대 등장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이런 일들이 좀 벌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야가 결국 고집을 꺾지 않고 이렇게 새로 그림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현상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고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친촌 부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고도이의 부인이 됐는데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카를로스 4세하고 드팔마가 전략적으로 이 젊은 여자아이를 이 고도이한테 결혼을 시켜버려요. 카를로스 4세의 외사촌 정도 되는 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고도이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는데 이거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아이의 모습, 이 여인의 친촌 부인의 이 여인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야였어요. 그래서 이 고야가 이 친촌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내가 알고 있음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얼굴만큼의 그 애잔함, 남편이 언제 올까 하는 기대감 속에 항상 그쪽을 쳐다보는 그 애잔함의 그 표정으로 고개가 옆을 보게 된 거고요. 사실은 지금 뱃속에서는 아이가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남편 고도이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 고도이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남편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야가 이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제가 2019년도, 18년도에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그림이 들어가 버렸어요. 보건실로. 그래서 이제는 못 나오나 보다 그랬는데 다행히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에 복원을 마치고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 프라도 미술관에 가시면 이 작품을 보시게 되는데 앞에 서 있으면 왠지 모르게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에 느껴지는 그 애잔함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의 그런 깊이들을 보게 만드는 그 그림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고야의 그림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고야가 이렇게 현실적인 그림들을 있는 그대로의 상황들을 담으려고 무던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실에서도 풍겨지는 이미지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닮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은 카를로스 4세 가족 그림입니다. 카를로스 4세가 이제 왕실의 그 모든 황제들의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이 좀 뭔가가 어색합니다. 뭐가 어색할까요? 저 여성이 이쪽을 안 보고 저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이 여성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제일 중요한 거, 그림의 정중앙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유럽의 모든 황제들이 가운데 있어야죠. 왕이 가운데 있어야죠. 왕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이 서 있나요? 아니요. 왕은 안 서 있고
마리아 루이사 드팔마가 더 있고요. 카를로스 3세가 아버지가 뭐 했냐? 아들이 무능한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시키고 오히려 그냥 무능함으로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육, 모든 걸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 드팔마가 다 쥐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야가 사실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빗대어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놓고 그렸느냐? 아니요. 그렇게 그리진 않죠. 그 당시에 그림들 보면 혹시 여행하시다가 보시게 되면 작은 액자에 얼굴만 그려져 있고 주변은 주황색으로 미완성처럼 된 그림들을 보셨을 거예요. 일종의 화가는 주황색, 아니, 그러한 증명사진을 그려가지고 자신의 화실로 돌아와서 나머지를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는 건 기본 포맷이긴 한데 왕을 하루 종일 세워놓고 며칠을 세워놓고 그린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이 얼굴들을 그려놓고 나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사인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하는데 지금 이건 궁이 아닙니다. 아랑후에스의 추억, 콘시에르토 데 아랑후에스라고 하는 아랑후에스의 그 노래가 우리도 있잖아요. 예전에 토요명화 시그널에 나왔던 음악이 바로 아랑후에스입니다. 자, 그 아랑후에스가 마드리드에서 1시간 40분 정도 떨어진 남쪽의 별궁이에요. 이곳에 온 가족들이 갔는데 그곳에서 고야가 부름받아서 마드리드 내려가서 이 가족 그림들을 다 그리는 거예요. 자, 이쪽은 첫째 딸과 그 사위인데 일찍 죽게 되고요. 자, 이쪽에 이제 둘이 카를로스 4세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 루이사 드팔마고요. 이쪽 뒤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페르난도 7세로 이 카를로스 4세 다음에 이제 왕이 되고 나폴레옹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왕이 되는 그 모습인 거고 얼굴 돌린 여인은 누구냐면 그 당시 아랑후에스로 결혼할 여자가 오고 있는데 고야는 마드리드로 철수해버려요. 그럼 웬만한 화가들은 기다렸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없는 채로 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지만 너무나 놀라운 게 카를로스 4세의 얼굴은 완벽한 무능함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어린 공주의 머리에 있는 이 화살 모양의 핀이 여왕의 머리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명 큐피드의 화살이에요. 이 큐피드의 화살은 이제 10대가 넘어간 공주가 결혼을 이제 정혼을 하잖아요. 왕자님들에게 나 이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 왕비의 머리에 큐피드의 화살을 꽂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미 남편이 있는데 이걸 꽂은 이유가 뭐냐? 고야가 여기 숨어 있는데 벨라스케스를 오마주한 거지만 자, 그대로 꽂았던 이유는 뭐냐? 당신은 바람피는 여인입니다. 대놓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방탕한 사람입니다 하고 대놓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그림은 또 어디서 나오냐? 영화 고야의 유령을 보셨을 때 마리아 루이사 드팔마가 이 말탄 기마의 모습을 보고 확 돌아섰잖아요. 얼굴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그 영화에서 등장할 때 이 꽃 모양이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좀 놀라긴 했는데 자, 이 당시에 검은 옷을 입고 뭔가 수수하게 그렸잖아요. 검소하게.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왕이 몰락을 하면서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분위기의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에 뭔가 좀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자 하면서 검소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야는 머리에다 뭐 했느냐? 이 붉은색 꽃을 그리는데 이게 양귀비꽃의 일종의 그 형태예요. 그래서 이 꽃이 뭐를 상징을 하냐? 사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은 다 검소해 봅니다. 검은색의 단복으로 깔끔하고 정결하고 검소한 듯 보였지만 모자에다 결국은 이 붉은색을 달면서 이 모든 건 다 거짓말이야. 나는 사치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곰브리치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어떤 화가도 가진 자들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했던 화가는 단 한 사람 프란시스코 데 고야 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야가 좀 많이 미움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던 사람인 거죠. 이처럼
고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었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들을 점차적으로 겪고 스페인의 이제 거의 몰락의 시기에 앞서면서 그림의 흐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뀌어요. 어떻습니까? 밝았던 색의 분위기들이 점점 다 색이 사라졌어요. 점차적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왜냐? 이 시기에는 이제 고야도 귀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면서 또한 스페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어두워지고 있고 프랑스와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그림들이 지극히 단편적인 그림들로 그려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벨라스케스 때 보여드렸던 건데 아라크네의 우화라게 해가지고 그림 중에서 동력을 그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물레가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지금 뭐 아무리 봐도 물레가 뭐 그냥 짓기 평범해요. 그러나 프라도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을 정면에서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우측으로 제일 끝에 가셔가지고 옆방으로 넘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쪽에서 서서 요거를 딱 문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빛에 의해서 우리가 자전거 휠이 돌아갈 때 빛 받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돌아가는 현상의 느낌 있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진짜로 보여주고 있는 벨라스케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돌아가는 걸 그대로 습작을 했는데 어떠냐? 예, 고야 거를 보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왜 저렇게 그렸을까 하고 한숨이 푹 날 정도로 지극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 그림들을 대부분 못 보고 가시더라고요. 이 그림이 어디 있느냐면 옷을 입은 마하, 옷을 벗은 마하 맞은편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모든 그림들은 실제 다 전시되고 있는 그림들을 위주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폴레옹을 추앙했다가 나중에 다시금 스페인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고야를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고야가 원했던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던 사람이 고야였고요. 그런데 스페인 왕실의 무능함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능함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계몽주의가 오기를 바랬는데 그 선봉장이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나폴레옹 군대가 오자마자 정말 편안하게 해줄 줄 알고 뭔가 바꿔줄 줄 알았는데 같이 왔던 모든 군인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올라갔던 맘루크족들이 약탈을 하는데 너무나 잔인한 약탈을 한 거죠. 생사람을 저렇게 거꾸로 발을 잡고 두동강을 냈든지 사람 목을 잘라놓고 그 옆에서 칼로 머리를 툭툭 치고 몸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프랑스 군인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고야의 유령에서 나왔던 아마 그 대사를 그래서 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멀게 했던 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게 했던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것을 그대로 세상에 남김으로 후대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비평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대사를 하는 걸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야, 저 대본을 쓴 사람은 정말 고야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고야는 나폴레옹한테 정말 치를 떨어요. 내가 바라고 이 국민들을 위해서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깨우쳐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더 괴롭히는 모습에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화를 그렸던 고야 1808년 5월 2일입니다. 이제 맘루크족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 남자의 눈을 보면은 예전에 벨라스케스의 그림 설명하다가도 잠깐 보여드리고 다른 그림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예, 완전히 눈을 잃어버려요. 이 그림 때문에 그 대사가 나온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광기가 드러난다. 자, 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는 프랑스 군인들과 그들을 같이 따라왔던 맘루크인 기마 부대가 와가지고 모로코족 쪽으로 모로코 계통에서 넘어왔던 이 맘루크족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모든 잔인함에 죽이자 결국은 조그만 손칼을 들고 있던 이 스페인의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찌르는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눈이 흰자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그려내는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을 고야가 1814년에 그리게 되죠. 근데
현 상황의 그림은 1808년 5월 2일 날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때 스페인이 처음으로 저항을 한 날이고요. 우리나라처럼 3.1 운동하고 같은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게 스페인의 5월 2일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의 5월 2일의 유적들은 전국에 어디 가든 있고요.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과 그 맞은편 티센 미술관 그 쪽으로 가다 보면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고 있는 게 바로 5월 2일의 탑이 하나가 있고요. 자, 5월 3일 날 그 다음 날이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스페인의 모든 이 저항했던 사람들을 그 당시에 6천 명 가까운 사람들을 프랑스 군인들이 전부 다 처형을 해버리고 저기 회색의 이런 연기들이 올라오잖아요. 이 언덕의 이런 모습들 여기 쌓여있는 이런 어둠의 회색들에서 이 나오는 연기들이 다 뭐냐? 이 사람들을 이쪽에다 갖다 놓고 태운 시신들의 그 연기들로 표현을 하는 그 잔인성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 그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피카소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6.25 전쟁에서 바꿔주고 구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가는 동기부여의 그림으로 이제 많은 설명이 나오게 되는 바로 한국에서의 학살, 황해도 신천에서 실제 있었던 미군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그 양민들이 학살당했던 그 모습이 이 그림을 통해서 피카소가 리메이크하면서 그것들을 고발을 한 그림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그 그림이 처음으로 와서 전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한 그림들 한번 유튜브에 따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야가 역사 그림 5월 2일과 5월 3일에 이 모습을 가지고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작은 가게에서 다투었던 그냥 나뭇가지 하나 들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을 때 모습은 어디를 봐도 잔인함이 없었고요. 공포감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넘어와서의 지금의 이런 공포나 이러한 다툼 싸움들의 모습들을 고야가 보여주는 건 너무나 적나라할 정도로 마음의 아픔과 그런 것들을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나폴레옹에게서 돌아섰던 고야가 그럼 이제 다시 스페인에게서 행복하게 살았느냐? 아니요. 바로 이 페르난도 7세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느냐?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 편 들었다고 그 다음 날 가서 쑥대밭 만들고 그 다음 다시 이제 국군 편 들었다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 마을 쑥대밭 만들고 이런 현상하고 똑같았어요. 페르난도 7세가 왕권을 1819년에 딱 잡자마자 지금 초상화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직 19년 왕권 잡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돌아와서 황제가 되어야 되는데 키도 짱따할만 하고 눈도 보면 어떻습니까? 매섭게 그려놨어요. 뭔가 욕심이 가득하고 그런데 실제로 무섭게 해버렸어요. 프랑스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해서 그들의 목숨을 똑같이 뺏어버립니다. 프랑스 군인이 와가지고 잔인하게 했던 것 그 이상의 잔인함을 해요. 그래서 고야가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이유가 프랑스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이 모습의 이 잔인함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갔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왕실에서 벗어났던 장면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마드리드 왕궁이 들어서고 있는 자리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퀸타 데 소르도라 가는데 귀머거리 집이에요. 이 귀머거리 집은 고야가 귀가 먹었기 때문에 불려진 집이 아니라 원래 이 집 주인 자체도 청각 장애를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그 집을 귀머거리의 집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집이다고 불렀던 것을 고야가 이 집을 매입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철도가 생기면서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아쉽게도 흔적도 없습니다. 근처에 가면 뭔가 현판이라도 있을 줄 알고 그림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막 갔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비통하든지 정말로 속이 막 끓어오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방금 보여드린 집 내부에 이 퀸타데스로도 총 15편 중에 14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된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지만 저 그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집에 있는 원 그림의 모습처럼 봐야 되는 거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두 노파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 그 옆에 있는
다른 장면이 아니고요. 그 다음 그림이 아니고 이 오른쪽에 서 있는 두 노인이 있어요. 그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이 위치에 맞게 14편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거를 고야가 액자에다 그린 게 아니고요. 벽에다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을 허물 때 원래 루브르 보고 가져가라고 했더니 이걸 비웃어 버렸어요. 웃기고 있다고 그게 무슨 작품이나 되냐고. 그런데 프라도가 이거를 기증받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곳에 가서 벽에 있는 그 벽화를 조금씩 다 뜯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완벽하게 이거를 판넬에다가 붙인 거예요. 착색 작업. 그런데 이게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연례 작품은 절대로 다른 곳에 대여도 못하고 그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지도 못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14편이 있는데, 자, 14편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축제의 장면에 같이 가는 행렬들인데 어둠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야가 자주 쓰는 현실적인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을 꼭 염소 앞에 세워놓습니다. 이 염소는 뭐냐? 마녀의 상징성이기도 하고 종교인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정치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염소가 뭘 상징하죠? 거짓을 상징을 하고 우상을 상징을 해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한 현실 속에서 늘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속이고 있는 거짓에 늘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항변 아닌 항변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이 고야의 이 스타트 작품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거의 죽어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해골바가지 모습이에요. 근데 둘 다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두 노인의 저녁 식사를 가는데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그림의 다음 그림은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우르르르 몰려가는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산 이시드로 대축제입니다. 아까 뭔가 본 것 같은데 설명? 네. 이 그림 보셨었죠? 둘이 제목이 똑같습니다. 자, 축제라고 하면 위에 걸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밑에를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위에입니다. 화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밑에에 이렇게 다 눈들이 퀭하니 아무것도 없는 흰자만 등장하는 모습으로 그려냈던 이유, 마치 장례식장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종교재판이라는 그 이유로 모든 것을 억압하고요. 고야의 유령이 나오는 것처럼 고문을 통해 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버려요. 그래서 마치 아닌 사람도 끌려가서 고문받고 인정을 하면 그게 죄가 돼버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야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때의 어떤 종교적인 그 사회의 지도층들의 이 만행들을 고발했던 그러한 현실적인 그림이었던 거죠. 원래는 이렇게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살아야 될 세상에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끌려가는 이 안타까움의 현실을 고야는 읊었던 거고요. 이 그림은 이제 운명의 신 아트로포스에 대한 기본 그림인데 3명의 여신들이 이제 하나의 여신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사람을 만들고 지켜보고 있다 가위로 또 그 운명의 신을 끊어버리면 죽는다는 아트로포스인데 여기 한 남자가 춤을 추고 있는데 뒷손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구냐?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준 자가 아닐까? 운명을 거슬러 버리고 인간이 살 수 있게 만들어버린 프로메테우스 아니냐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이런 다양한 그림이 옆에 하나 또 붙어 있고요. 자, 우리 예목원 사랑방에 있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고야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액자로요. 자, 그런데 지금 액자에 있는 그림과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자, 이 그림에 보게 되면 뭔가가 그래도 좀 원본에는 좀 보여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강아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보이죠? 지금 제가 흰색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뭔가 좀 진한 걸 이렇게 뭔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대한 큰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것에 대한 어떠한 작은 강아지 한 마리 눈동자가 없습니다. 흰색이에요. 모래톱에 빠져서 죽어가는 강아지가
어떤 거대한 존재자 앞에 자신을 구해줄 걸 바라는데 절대자는 내려다보지도 않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이 종교적인 갈등,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서 외쳤던 것이 이 고야의 이 빠져들어가는 강아지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 보여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많은 분들이 웃으세요. 아유, 저게 무슨 그림이야 그러는데, 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형제들인데, 예, 서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야가 이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이런 배경과 의미가 아니라, 퀸타 데 소르도에 들어가서는 어떤 그림에 대한 도상학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지 하나씩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밑에 있는 게 늪입니다. 늪 속에 빠져들고 있으면서도 형제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자,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두 노인이라는 그림이에요. 앞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뒤에는 좀 젊은 듯한 느낌인데, 뒤에 있는 사람은 사제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두 노인의 식사에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고야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느냐? 이 그림에다 자신을 투영했거든요. 내가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내가 모든 것을 허송세월을 했어. 내가 모든 것을 잘못 벗어났었어. 너무나 이제 이런 현실에 부딪혀서 이 사실적인 그 모습들이 이 현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지 못했던 고야가 갈등하면서 좀 벗어나 버렸던 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그 그림으로 등장을 한 것이 바로 이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옆에 뭘 그렸느냐? 바로 이 크로노스, 사투르노를 그려놓은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잡아먹었다 라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의 그 모습처럼 그려지게 되는데, 태어난 아이마다 다 잡아먹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이 루벤스의 작품이 있어요. 이 루벤스의 작품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행 오는 분들이 이 그림을 못 보고 가세요. 왜 못 보냐? 루벤스의 방도 역시 3층, 2층이 따로 있는데 3층 여기를 들어가는 방법은요, 미로와 같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엘리베이터가 한쪽 귀퉁이에 숨어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이 사투르노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더 실질적인가요? 신화에 의하면 토성을 상징하는 농업의 신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루벤스가 그린 것, 아이의 심장을 뜯어먹는 이 잔혹성이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야가 그린 그림은 어떠냐? 아이가 아니라 한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아내의 모습, 정말 미안했던 지난 세월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낸 모습으로 이 사투르노의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으로 인해서 죽어갔던 자식들의 모습에 대한 회개의 모습처럼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그림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사투르노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나서 자신을 옆에서 돌봤던 집의 여인의 모습인데, 이 그림은 약간은 변형이 일어났어요. 다시 나중에 이렇게 면사포를 씌우는 그런 과정들을 던 씌우는 그 그림의 형태로 넘어갔던 한 여인이라는 그 그림으로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남녀들의 이런 모습의 그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들의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자, 유디트 그림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예,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유디트가 나가가지고 결국은 홀로페르네스와 동침 후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그림이 그려내잖아요. 누드로 누워있고 잠자고 있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잔인하게 탁 자르거나 이렇게 자른 머리를 들고 있으면 옆에서 노파가 들고 있는 그 과정을 그리는데, 지금 이 고야의 모습 속에서도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 퀸타 데 소르도의 방에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 군인들이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 스페인의 그 모습들의 그 이미지들, 그러한 그림의 마지막 그림으로 이 퀸타 데 소르도 방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같이 보게 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마드리드 스페인 광장에 가게 되면 중심부에, 지금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게 완벽하게 공원으로 복원이 됐고요. 세르반테스가 여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돈키호테와 산초가 있고, 이 꼭대기에는 5대 여신이 있어요. 전 세계를 상징하는 5대륙의 여신들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돈키호테를 읽고 있습니다. 돈키호테라고 하면서 제가 왜 고야를 했냐면, 이 라만차, 맨 오브 라만차 우리나라 오페라에도 2018년도인가요?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곳에 나와 있는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예요.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 무적의 적수를 이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고귀한 이상을 위해 죽는 것, 잘못을 고칠 줄 알며 순수함과 선의로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꿈 속에서 사랑에 빠지고 믿음을 갖고 별에 닿는 것 하고 노래 부르는 이 맨 오브 라반차라고 하는 그 오페라에서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게 돈키호테가 거기서 부르긴 하는데요. 실제 원본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아마 후대에 꾸며진 거지만 아무래도 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건데, 이제 결론을 내려보려고 했던 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왜 고야를 제가 돈키호테라고 했냐면, 포기하지 않았던 것. 정말로 고야가 살았던 시대는 삭막해요. 라만차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마드리드부터 남쪽의 그라나다, 이 세비야 그라나다를 안달루시아라고 하거든요. 그 중간, 마드리드하고 그 안달루시아 중간 지역을 라만차라고 해요. 그런데 이 라만차 지역은 사막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돈키호테를 맨 오브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메마르고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한 남자가 버텨내는 꿈의 이야기. 그런데 알론소 키아노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이걸 왜 돈키호테라고 바꿨냐면, 키호테라는 것이요,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돈키호테라고 해서 노는 선생님이란 뜻이니까, 키호테가 뭐냐, 요 남자들 기사들이 아래 반바지 입잖아요. 허벅지 안쪽을 받치고 있는 그 부위에 해당되어지는 옷의 부위의 이름이 키호테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실상 키호테라는 단어는 어떤 육적인 욕망의 그 상징을 상징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론소 키아노를 그런 육적인 상징의 어떤 대명사로 움직여 놓고 나서 이제 희화화시켜서 세르반테스가 썼을 때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되돌아왔을 때 친구들이 결국은 끝까지 이해를 못한 지 어떡하냐? 이 돈키호테를 방에 가두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켜요. 그런데 돈키호테는 인정을 하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 아니한 채 몇 날 며칠을 그냥 보내다가 거기서 눈을 감아버려요. 고야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든 백성들을 생각했고 그들의 따뜻함을 가지고 왔었고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주고 싶었던 게 고야였고, 그들 옆에서 그 사실적인 그 모습을 담으면서 그들에게 뭔가 현실적인 걸 해주고 싶었고, 왕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한 것을 그림을 통해서라도 깨우치고 싶었고 뭔가를 동기부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되지 못했을 때 거기서 밀려오는 좌절감이 퀸타 데 소르도에서 표현되어졌다. 나중에는 이 모든 그림들을 접고 이제 스케치만 하면서 마지막 보르도에서 거기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림을 스케치를 하면서 생을 마감했던 모습을 보면서 돈키호테였던 이제 고야였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던 건데, 정말로 이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돈키호테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고야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이제 스페인에 오셨던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돈키호테는 꼭 한국의 50대 60대, 70대 중후년 남성들하고 똑같다고. 그럼 막 웃어요. 뭐가 똑같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50대 때부터 이제 분석을 하면, 자, 이제 자녀들은 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아내로 시선으로부터 일탈이 되져요.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왜냐, 자식들 대학 입학해야 되지, 취직해야 되지, 결혼할 때까지가 거의 그 시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들하고도 또 이상하게 그때가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밑에서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로부터 견뎌내야 되는 가장 어려운 시기. 그러나 물러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돈키호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울렸던 것처럼 고야의 그림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스페인 사람들의 가슴 속에 고야가 상당히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하고 그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그의 그림은 늘 따뜻했고 그의 그림은 늘 현실적이었고 그의 그림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위로해 주었다. 그게 고야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야가 돈키호테였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어둡고 힘들고 아무래도 암울함이 밀려와도 견뎌내야 되는 것. 그래야 우리가 물려주고자 하는 그 모든 다음 세상은 정말로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돈키호테였던 프란시스코 데 고야를 준비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